안녕하세요. 지난 1부, 2부에서 제가 특히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그 미토콘드리아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위해서 운동을 강조를 하는 건데, 왜 미토콘드리아를 증식을 시켜야 되고, 그 이유는 그 ATP, 에너지를 더 많이 그 효율적으로 그 생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운동은 그 약물하고 다르게 이제 첫 뭐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이제 오래된 그 근육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그 운동에 적응이 되려면은 그렇게 빨리 적응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주에서 아니면 그 몇 달 이런 식까지 걸리고 또 이제 계속 운동을 아주 몇 년 동안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운동입니다. 그 뇌의 그 미토콘드리아를 증식시켜서 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발생시켜서 그 이제 퇴행성 뇌질환을 좀 슬로우 다운, 저하시키는 거기에 목표가 있으니까 꾸준히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운동을 하면 무조건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들고 이제 계속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운동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져요. 아무리 내가 운동을 좋아한다고 해도 일단 60이 넘어가고 하면은 계속 이제 근 감소도 오고 하기 때문에 운동을 아주 좀 요령 있게 해야 하는 데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첫 주에서 이제 뭐 수달 몇 개월까지는 이렇게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여기 여러 가지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기능이 낮은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해서 기능이 낮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능이 아주 안 좋은 것들은 결국 그게 미토콘드리아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토파즈 이제 안에서 그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재활용이 돼요. 운동을 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계속하면 괜찮은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증식을 하고 이것이 여러 쪼가리로 있던 게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퓨전이 돼요. 퓨전이 돼가지고 커지죠. 그래서 아주 고효율, 고기능 그 미토콘드리아를 만드는 것이 그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능 그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내에 존재를 하게 되면은 그 ATP가 많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뇌 생리, 뇌세포의 생리 현상들이 아주 그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퇴행성 뇌 질환은 결국 계속 가요. 왜? 누구나 나이를 먹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그 뇌 세포들이 이제 퇴행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의 목표는 좀 슬로우 다운 하자는 것이 목표니까 병이 진행을 그래서 이제 아주 하이 기능, 높은 그 고기능 그 미토콘드리아를 결국 만드는데 그 운동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면 한 1년, 2년을 하면 이렇게 좋은 그 미토콘드리아들을 이제 세포 내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운동을 안 하고 있는 사람하고 운동을 한 사람하고 보통 그 미토콘드리아의 그 프로틴 얼마 정도 증가가 되면 차이가 얼마냐면 160%까지 차이가 있다고 해요. 실험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계속 운동을 할수록 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이렇게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운동 전과 후 확실히 그 미토콘드리아 볼륨, 사이즈도 다르죠. 운동 전하고 운동 후도 그 미토콘드리아의 그 볼륨이 사이즈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서 하루에 순환되는 그 ATP 순환량이 보통 평균적으로 65kg이라고 그래요. 그거 굉장히 많은 거죠. 보통 우리가 몸무게를 한 보통 70kg로 봤을 때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 ATP 순환을 하는 양이 65kg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ATP가 생성이 되고 다시 이제 또 쓰여지고 또 다시 생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ATP 이제 미토콘드리아 효율이 아주 좋을 때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 평균적으로 이 정도 65kg의 그 순환이 잘 돼야 우리 몸에서 모든 그 생리 기능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듯이
보통 이제 운동을 안 할 때 하고 할 때 하고 보통 이렇게 크게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이제 하면 보통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하면 보통 뭐 여기 이제 좋은 비교가 있는데 주 3일 4주간 그렇게 되면 암만에 이제 운동 그 총량이 적겠죠. 여기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동을 해요. 보통 그냥 운동을 한다면 나가서 그냥 보통 체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노멀 트레이닝 그렇게 힘들지 않게 3일이니까 뭐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거죠. 4주간 한 달 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하루에 2번. 근데 7일 동안 합니다. 하루에 2번. 여기는 주 3일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이에요. 1시간씩 3일. 여기는 뭐 30분씩 하루에 2번, 7일간 3주간. 뭐 결국 여하튼 간에 하루에 2번 하고 이쪽은 여긴 그 주 3일. 그래서 여기는 하루에 2번, 7일 3주간. 그렇게 되면 운동량이 많죠. 암만 해도 하루에 2번 하고 7일간 했으니까 운동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그 미토콘드리아의 그 기능을 이것은 CS 액티비티는 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나타내는 건데 운동 전입니다. 그래서 주 3일 4주간 그냥 일반적인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 차이가 없어요. 한 5% 정도. 근데 이제 하루 2번 강도 높은 운동을 했을 때 하루 2번 인텐시브한 그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60%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3주간이고 4주간 그 한 달 동안에도 이렇게 큰 차이가 생겨요. 미토콘드리아가.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벌써 여기서 60% 크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운동의 그 요령이 중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운동을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그 실험에서 나타났듯이 벌써 이런 식으로 다 금세 60% 되는 그 운동을 했어도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 이제 하루 한 번 운동하는 거하고 하루 2번 하는 운동을 한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도 하루에 한 번 운동하는 거하고 하루에 2번 운동하는 거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하는 게 더 좋구나. 또 하루에 3번 하는 것도 결국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그 3번까지 하면 굉장히 힘드니까 하루에 2번을 레코멘드 해요. 그래서 운동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2번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오후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아침 한 10시 정도에 하고 오후 한 5시 정도에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하루에 2번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운동은 하루에 2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고강도 운동을 한다고 그랬죠. 강도 높은 운동을 해요. 근데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강도 높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30분간을 하는 거하고 또 강도 높은 운동을 이렇게 4분씩 아니 5분씩 이렇게 탁탁 잘라가지고 그래서 강도 높은 운동을 주기적 간헐적 운동을 할 때하고 지속적 운동을 할 때 비교를 했어요. 어느 것이 더 우리 그 근육에 좋은가? 그렇게 봤더니 간헐적으로 다 운동하는 것들이 요건 이제 전체 홀 머슬이고 이건 파이버 근육 안에 그 섬유질이 있죠. 그래서 그 풀 타입 1 파이버는 그 근육 덩어리 그 파이버 섬유질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안에 그래서 타입 1, 타입 2를 비교를 해 봐도 그 인텐스하게 고강도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하는 거하고 여기서 이제 중간 강도라 그러는데 중간 강도도 굉장히 높은 중간 강도입니다. 그래서 50% 맥스니까는 이렇게 아주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좀 강도 높게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30분을 쭉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하고 여기서 뭐 4번 하고 5분 쉬고 4번 하고 5분 쉬고 한 번 하고 5분 쉬고 이런 식으로다가 했을 경우에 30분 동안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비교를 했더니 역시 이렇게 간헐적으로 운동을 했다 쉬었다 했을 경우가 훨씬 근육에 좋다. 그러니까 근육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양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루에 2번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몇 분 하고 쉬고 몇 분 하고 쉬고 30분으로 나눴을 때 여러분들이 5분씩 쉬었다 하면 그 기간을 나눠 가지고 계산을 잘 하셔갖고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동하면 굉장히 또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암만 해도 운동을 했다 쉬었다 하는 것이 훨씬 쉽고 또 효율적이고 근육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2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기적 간헐적으로다가 여기 30분 하면 한 번 하고 5분 쉬고 한 번 하고 5분 쉬고 이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간헐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으면 여기 보면 보통 이제 5분을 하고 2분 30초를 쉬었어요. 그 5분을 하고 2분 30초를 쉬는 거 하고, 여기서는 이제 30초를 운동을 하고 4분을 쉬고 30초를 운동하고 4분을 쉬고, 그런데 스프린트 엑서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스프린트 인터벌 엑서사이즈는 뭐냐면, 스프린트는 예를 들면 100m 달리기 아시죠? 우리가 그 옛날에 보면 그 옛날에 과거에 그 학력고사 볼 때 이제 체력장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m 달리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다 100m를 달리듯이 자기 있는 힘껏 아주 맥시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달리기입니다. 100m 달리기. 근데 이제 만약에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고 이러신 분들은 꼭 그거를 안 하더라도 자전거, 사이클을 하셔도 돼요. 그 실내 자전거. 그래갖고 자기가 그 30분 동안 실내 자전거를 한다면 30초 동안 아주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면 내가 사냥을 나갔는데 저 앞에 토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잡기 위해서 토끼를 쫓아갑니다. 30초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분을 쉬고, 그거 하고, 아니면 그냥 좀 인텐스하게 강하게 5분 운동을 막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이클, 그 실내 자전거가 있으면 5분간을 타는데, 실내 자전거 5분을 계속 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제가 이번 강의를 이 세 번째를 제가 좀 늦게 준비한 이유가,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하고 요거를 어느 게 더 힘든가 했더니, 요거 5분씩 5분 운동하고 이거가 만만치가 않아요. 힘은 힘대로 들고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 요거 싯하고 hit하고 비교를 하면 요 싯 훨씬 나아요. 요게 저 매력적이고 또 시간도 짧게 걸리고 요것이. 근데 이거는 이걸 다 하고 나면 몸이 지칩니다. 정말. 이렇게 5분 하면 25분인데도 이게 막 땀이, 제가 그 사이클을 가지고 했는데, 실내 사이클을 했는데 그 러닝 셔츠가 다 흠뻑 젖었어요. 뭐 예를 이제 사이클을 안 하다 오랜만에 해서 근육을 안 쓰다가 해서 그런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뭐 운동 같은데 크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한데 제가 이제 그 여러 환자 어느 것이 더 힘든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 스스로 했더니 이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요거는 아주 쉽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은 밖에 나가서 30초 뛰어을 뛰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 10초 넘게는 뛰겠더라고요. 근데 한 15초 되니까 막 숨이 차가지고, 저 30초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저기 띠을 뛰니까, 달리기를 하니까 30초가 굉장히 긴 시간이고, 그래서 자전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30초 하니까 굉장히 할만은 해요. 그렇지만 심장 박동수는 밖에 나가서 30초 뛸 때가 훨씬 낫고, 또 운동 생리학을 연구하시는 그 박사님들도 밖에 나가서 뛰는 것이 실내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또 뇌 기능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30초만 순간적으로 뛸 때 뇌도 이제 좋아지고, 그다음 뇌 사이즈도 커져요. 저런 식으로 계속 1년을 하면 사이즈가 커집니다. 우리가 뇌 사이즈가 커지는 거는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를 많이 쓴다고 뇌 사이즈가 커지지는 않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때 뇌 사이즈가 커져요. 그래서 그 운동을 특히 여기서 C처럼
인텐스하게 요 방법을 하면 뇌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래서 뇌 사이즈가 커진다는 것은 벌써 힌트가 좋죠. sit 이 방법이 유용해요. 그러니까 이 방법보다 hit보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기간은 뭐 트레이닝 기간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그 뇌 퇴행성 질환들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겠는데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매일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매일 강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요 방법, 요 방법이 힘들면은 Monday, Tuesday 화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은 요 방법을 하고 그다음에 Monday, Wednesday, Thursday는 그다음에 이제 근육, 웨이트리프트 그 이제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이제 아령이나 이런 것들을 드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짐에 가서 그 트레이너들하고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걸 권장을 안 하고요. 권장을 안 하고 보통 그 효과가 있는 거는 뭐 트레이닝 블록을 많이 해요. 일주일 내내 시트를 합니다. 매일같이 이런 식으로 2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몸이 하면 1, 2, 3, 4 이 방법을 따르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그래도 어떤 분들은 싯만 계속 매일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요것은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요 방법은 예를 들면 30초니까 2분밖에 안 걸려요. 2분밖에. 그래서 지난번 또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 저 싯을 하면은 일주일 동안 하면 심장 박동수가 낮아집니다. 심장 박동수가 낮아지고 그 심장 박동수가 낮아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또 깊은 잠에 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평온해져요.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지고 그 우울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컨센트레이션 집중에도 도움이 되고 마음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돼요. 그래서 저 sit 이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이제 마음이 안정적으로 되는데도. 그래서 이제 그 sit하고 hit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요거는 그 미디움 지속적으로 하는 운동이고 그다음에 hit 이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한 4분 5분 하고 2분 30초 쉬고 5분 하고 2분 30초 쉬고 그다음에 요것은 그 스프린트 엑서사이즈. 스프린트는 아까 얘기했지 30초 동안 막 순간적으로 뛰고 그다음에 한 몇 번 4분 5분 쉬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엄청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루에 2번 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벌 간헐적 운동을 해요. 그 간헐적 운동 중에서도 스프린트 인터벌 트레이닝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짧은 시간에 운동을 이제 운동을 하는 많이 걷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뭐 1시간, 2시간씩 계속 이렇게 걷는 분이 있는데 걷는 거는 그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증가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요? 스플린 인터벌 트레이닝, 시즈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단하죠? 5분 안에 끝낼 수가 있어요. 5분 안에. 그래서 하루에 5분씩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전거가 있으면 30초 동안 내가 토끼를 잡는다는 식으로 열심히 타는 거예요. 그리고 한 5분 쉬고 또 하고 한번 4번 저번 5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보통 일주일에 인텐스하게 아주 그 스프린 엑서사이즈를 그 최고로 이제 맥시멈까지 잘 헐트빗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분 이상, 3분 이상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잠을 잘 때 렘슬랩이라고 하면 헐트빗 심박동수가 6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잠도 깊게 오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좀 개운하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 돼요. 굉장히 평온해지고 우리가 그 명상을 하죠. 명상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명상을 하게 되면 심박동수가 떨어져요. 심박동수가 올라가면 집중을 하기가 힘듭니다. 심박동수가 올라가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심박동수를 낮춰주면은 어떻게 돼요? 안정적으로 됩니다.
안정적이고 평온해지고 그래서 스프린 세 번째가 어떤 간헐적 운동 하는데 어떤 게요? 그 스프린 인터벌, sit 순간적으로 뛰는 거, 이 방법을 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의 질적 기능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최적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 미토콘드리아 지금까지 얘기한 거 하루에 2번 간헐적 스프린 순간적으로 뛰고 이런 거 그거를 이제 제가 3개를 강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질적 기능을 최적화시켜야 돼. 최적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기 맥스, 슈퍼 그 컴플렉스인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소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는 그 미토콘드리아의 그 수를 증가를 시키는 건데 증가를 시키고 그 증가된 미토콘드리아가 그 체인이 있다 그랬죠. 그 전자 체인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슈퍼 컴플렉스를 만드셔야 돼요. 슈퍼 컴플렉스를 만들어야지 또 ATP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슈퍼 컴플렉스를 만드는데 유산소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보통 여러분들이 러닝머신을 하실 때 보통 그 30분 이상을 권장을 해요. 그래서 집에 러닝머신이 있고 균형 감각에 이상이 있으시다면 러닝머신을 추천을 안 합니다. 자전거가 더 낫고요. 그 다음에 러닝머신이 있는데 내 몸을 세이프티하게 잡아맬 수 있는 안전한 그 어떤 장치가 있다면 괜찮은데요. 여튼간에 그 러닝머신에서 운동을 해도 넘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30분 정도 하는데 나중에 운동 끝 부분에 sit 방법을 하셔야 돼요. 30초 동안 뛰고 그 다음에 한 4분 쭉 쉬고 뛰고 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속적인 운동도 필요한 이유가 이제 질적 슈퍼 컴플렉스를 만들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의 슈퍼 컴플렉스를 만들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 sit 엑서사이즈, 스프린 엑서사이즈를 하게 되면 보통 미토콘드리아가 2개가 됐던 게 하나로 멀지가 돼요. 붙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능이 다 전체적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sit하고 이제 continue, medium 중간 강도를 계속적으로 운동했을 경우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쭉 운동을 하면 운동량은 많아지겠죠. 운동량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그 밀도를 증가시키는 그 방법을 어떤 식으로 밀도를 증가시키냐 하면은 슈퍼 컴플렉스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의 볼륨이 필요합니다. 운동의 그 양이. 그래서 운동의 양을 쭉 해서 비교했을 경우에 운동의 양이 어떤 게 많아요? 중간 강도로 지속적으로 운동한 것이 양이 훨씬 많습니다. sit보다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훨씬 증가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보여주는 원인은 유산소 운동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도 필요하고 또 아까 얘기했지 sit, 그 스프린트 인터벌 트레이닝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4번째는 유산소 운동도 30분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강도 높은 운동을 그 스프린 운동을 하는데 하루에 2번 7일 동안 하셔야 돼요. 하루에 2번씩. 그래서 처음에 힘드시면은 뭐 3일, 그다음에 4일, 5일, 6일, 7일 이런 식으로 쭉. 그래서 나중에 저것을 몇 달을 쭉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몸에 뱄니다. 이제 근육이 잔 근육들이 생기고 저렇게 하면서 이제 조그만 그 근육 운동도 하셔야 돼요. 조금씩 근육 운동도 하시고 왜 그러냐면 30분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또 체중이 이렇게 빠져요. 체중이 빠진다는 것은 또 근육도 빠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짐 같은 데 가셔서 하시면 그 트레이너들한테 또 운동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 2번 일주일을 권장을 합니다. 매일같이. 그 다음에 sit, sprint interval 트레이닝을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30분 동안 뭐 이제 러닝머신을 하시든지 자전거를 타시든지 아니면 밖에서 걸으시든지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기 전에 무조건 이제 가서 운동을 하시면은 왜 그러냐면 스프린트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뭐 20초, 10초 이렇게 달려도 그것을 한 번, 2번 하시면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높습니다. 또 유산소 운동도 30분 동안 하시려면 그 처음에는 그 30분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기 전에 뭘 드셔야 돼요. 그래서 드시는데 탄수화물하고 지방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3대 영양소라고 그래서 탄수화물,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지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다 에너지로 만들어 쓸 수는 있어요. 특히 단백질도 에너지로 쓸 수는 있습니다. 한데 우리 몸에서 더 에너지원으로 페이버하게 쓸 수 있는 것이 탄수화물하고 지방이에요. 그 중에서도 지방에서 더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지만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운동을 할 경우에는 탄수화물에서 더 에너지를 많이 갖다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쉴 때는 우리가 이제 그 근육 속에 있는 그 설탕을 쓰지를 않는데 그 에너지원을 쓰지를 않는데 보통 이제 40% 우리가 맥스 월크아웃의 40%를 할 경우에는 아주 일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근육 속에 있는 글루코겐, 그다음에 혈당,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 이런 식으로 아주 균일하게 그 에너지원으로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강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강도가 높아질수록 근육 속에 있는 그 글루코겐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뭘 아무것도 안 드시고 운동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분해가 돼서 근육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근육이 점점 없어지죠. 그래서 아까 했듯이 스프린트 엑서사이즈를 하시라는데 그게 굉장히 인텐스하죠. 10초, 20초를 뛰더라도 굉장히 자기가 맥시멈으로 뛰기 때문에 근육 속에 있는 글루코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근육이 너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운동하시기 전에 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시기 전에 어떤 식이냐면은 탄수화물을 이제 드시라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그 프로틴, 단백질 파우더가 있죠. 단백질 파우더를 믹스를 하고 거기다 좀 꿀이라든지 좀 꿀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지방도 좀 넣으셔야 돼요. 거기다. 그래서 MCT 오일, 그 코코넛 오일이 있으면 코코넛 오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MCT 오일을 사다가 그 미디엄 체인 트라이글리사이드 MCT 오일 굉장히 싸요. 그 MCT 오일 사다가 한 2스푼 정도 넣고 그것을 믹서기에 넣고 돌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믹스가 되게 그런 다음에 그걸 좀 마신 다음에 운동을 하시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30분 동안 운동을 해도 덜 지치십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영양분을 섭취를 하셔야 돼요. 영양분을. 그래서 조금 많이 드시면 안 되고 그래서 보통 제가 리퀴드로 빨리 흡수가 되게 보통 많이 그 한 잔 정도 우리가 보통 맥주컵 한 잔 정도에 그 이제 설탕도 좀 넣고 꿀도 좋습니다. 꿀도 넣고 그 다음에 프로틴 파우더, 그 다음에 MCT 오일 이렇게 같이 그리고 단백질은 지방이 있을 때 흡수가 잘 되고 또 소화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그래서 단백질 하나만 물에 타서 드시는 거 하고 지방하고 함께 하시는 거하고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단백질이 또 빈속에 먹으면 또 산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하면 지방을 섞은 그 단백질 파우더가 훨씬 소화도 잘 되고 또 우리 몸에서 대사도 훨씬 잘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자연에 존재하는 그 단백질의 그 소스는 다 지방하고 같이 있어요. 그 단백질. 또 지방은
단백질이 없이 있는 그런 소스가 그 자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포 안에 지방이 들어가 있는데 세포 안에 단백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지방은 지방, 탄수화물 아니 단백질은 단백질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동물들이나 원시 석기 시대 때 이런데 우리가 그 외부에서 지방을 섭취할 때는 그 단백질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사람 몸은 지방을 잘 소화시키도록 다 소화기관이 준비가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 담즙이 있죠. 담즙. 그래서 지방을 섭취를 하면 담즙에서 담즙이 나와서 지방을 또 흡수할 세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하고 담낭하고 담도가 함께 이렇게 딱 붙어 있죠. 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자연에서 지방을 먹을 때, 지방을 섭취할 때 단백질도 함께 오기 때문에 그 췌장에서 나오는 그 단백질 분해 효소, 그 다음에 담낭에서 나오는 그 지방, 이모노전 같이, 근데 그 지방이 물하고 안 섞이니까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담즙이 필요하죠. 바일 주스가. 계속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몸은 탄수화물보다 지방하고 프로틴을 분해시키는데 더 적합해 있습니다. 우리 소화기관은. 그래서 그 단백질을 드실 때는 지방, 기름도 함께 넣어서 드시면 훨씬 단백질이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기 전에 꼭 드시라는 거. 그래서 이제 1부, 2부, 3부 이제 다 강의를 거의 다 했는데요. 강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 다이어트는 키토 식이요법을 권장을 해요. 키토 다이어트를 권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그 알츠하이머 디지라든지 아니면 파킨슨, 예를 들면 정신질환, 아주 그 심한 바이폴라 디스오더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그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우울증, 디프레션, 그 다음에 이제 스키즈프리니아, 조현병 같은 것도 키토 식이요법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키토 테라피라는 말로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 또 다이어트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이제 그 체중 감량이지 않습니까? 체중 감량인데 그 여러 가지 다이어트 중에서도 키토 다이어트는 따로 빼서 그 이제 키토 치료, 키토 트리트먼트 아니면 키토 테라피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향정신병이라든지 아니면 그 퇴행성 뇌질환에 오히려 그 약보다 더 효과가 좋습니다. 키토 다이어트가. 그래서 과거 저것은 벌써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수십 년 되죠. 뭐 1950년대부터 그 에필랩시, 어린이 그 시저에 사용을 했고, 지금도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 키토 식이요법 같은 거, 그 다이어트는 특히 이제 향정신성, 조현병이라든지 우울증 환자들 사이에는 의사들 사이에서 저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환자들과 환자들 사이에서 저 키토 테라피 요법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먼저 더 하고 있어요. 저 이제 의사들보다도.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번 강의 시간에 그 말은 했는데 저도 키토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려고 몇 번 노력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키토 다이어트를 해야 될 그 뚜렷한 명분이 없다 보니까 보통 한 3일, 4일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제 뇌가 너무 그 단맛에 그 중독이 돼 있어갖고 탄수화물에 중독이 돼갖고 그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막 너무 단 것이 먹고 싶고 그래서 막 냉장고 문을 뭐 수십 번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뭐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가는데 저거가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키토 다이어트의 그 요리 방법들을 많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먹는 것이 뻔해요. 제가 했던 거는 뭐 이제 그 달걀 후라이하고 계란하고 그다음에 이제 베이컨 아니면 이제 뭐 삼겹살
삼겹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삼겹살 구워서 상추쌈 이렇게 해서 먹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먹으니까 굉장히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질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쉽지는 않았어요. 모든 다이어트가 쉽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못 먹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만큼 키토 다이어트가 운동만큼 저것도 운동만큼 그 퇴행성 뇌질환에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 키토 다이어트는 10년 전만 해도 전혀 모르던 거였었어요. 저거는 제가 신경과에서 일을 해도 키토 제가 의대에 다닐 때는 의대에서는 영양학을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이제 영양학 같은 것도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그 프랙티스 할 때는 누가 와서 영양학 같은 거 물어보면 모르니까 대충 누구나 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일반적인 거. 과일 많이 드세요. 뭐 신선한 거 드세요. 뭐 적게 먹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보통 이제 나와서 프랙티스 오래 하다 보니까 의학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학으로 진단은 할 수 있도록 그 진단의 그 분류 방법은 굉장히 발달을 해서 진단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많고요. 우리 의사들이 뭐 연구를 해서 약을 만들고 개발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사들은 주 일이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약들을 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은 환자들하고 똑같은 약을 쓰는 게 아니고 같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그 알츠하이머 디지도 같은 약을 용량을 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쓰는 게 아니고 다 조절을 합니다. 파킨슨 병 같은 것도 다 조절을 하고 또 안 들면은 다른 약을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프랙티스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을 보통 프랙티셔너라고 얘기를 해요. 그 프랙티스.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라하고 있죠. 그 에라를 수정해 가면서 결국 이제 그 치료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에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나와서 이것저것 공부를 해서 이거는 꼭 환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 하는데 제가 일을 할 동안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키토 식이요법을 제가 굉장히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다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우리 몸 세포에서 어느 것을 더 선호를 하냐 하면은 지방에서 에너지를 갖다 쓰는 걸 더 선호를 해요. 지방에서.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이렇게까지 먹는 지가 아주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지방을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가 저 이탈리아 알프스 산맥에서 그 아이스맨 발견했죠. 그 사람도 무엇이 음식이었냐 하면은 지방이에요. 지방을 먹고 그다음에 나무 열매들 이런 것 좀 먹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연에서도 보면 사자들이 짐승을 잡으면 제일 먼저 먹는 게 뭐죠? 내장이죠. 그 안에 지방이 풍부합니다. 단백질하고 내장. 그다음에 근육 덩어리는 사자는 잘 안 먹어요. 그 누가 와서 먹어요? 하이에나나 독수리들이 와서 그걸 먹죠. 그리고 이제 또 일광욕. 일광욕을 제가 권장하는 것은 일광욕을 하셔야 또 수면에 일찍 그 시간이 되면 졸립습니다. 그 다음에 일광욕 안에 자외선하고 적외선이 있는데 미토콘드리아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적외선 같은 것은 적외선 그 태양빛 안에 그 적외선이 있는데 그것은 사이토크로목스테아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 우리 ATP 생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가을 봄에 해가 화창하게 뜨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해가 잘 안 뜨니까 어떻게 해요? LED 그래갖고 Near Infrared 라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사우나 같은 데 가면 그 LED 라이트 빨간 그 빛이 나는 게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만들어 가지고 그 치료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분한 수면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운동을 이제 아침에 하고 오후에 하고 30분 30분씩 벌써 1시간이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면 깊은 잠에 더 많이 쉽게 빠지세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이제 그 노티스 제가 이제 느끼는 건데 뭐냐면 아주 깊은 잠을 충분하게 잘 수 있다. 그래서 그 충분한 수면을 제가 권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멜라토닌 분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내 노폐물을 제거할 때 충분한 수면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면은 딥 슬립, 그 깊은 잠에 빠져드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때 딥 슬립이 될 때 뇌에서 그 웨이스트 같은 것이 이제 나오죠. 왜 그래? 딥 슬립이 되면 그 교세포들이 줄어들어요. 용적이. 그래서 세포와 세포 사이 간격이 커져서 그것이 노폐물이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낮에 했던 근육의 회복.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제가 지금까지 쭉 한 거 오늘 하루에 2번. 그 다음에 고강도 간헐적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sit, 스프린트, 인터벌 트레이닝을 권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은 꼭 하셔야 되고요. 왜요?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sit 저 안에 맥스 한계치 2분 이상 하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7일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쉬는 날 없어요. 매일같이 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7일간은 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수년간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뭐 일주일에 3번 저렇게 하다가 매일 하다가도 예를 들면 독감이 걸렸거나 그렇게 해서 몸이 힘들다 그럴 때는 좀 쉬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병이 다 낫고 나면 다시 저런 식으로 하루 2번 그 다음에 sit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30분 하고 이런 식으로 7일간 저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스트레칭을 써놨는데 스트레칭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퇴행성 뇌질환, 파킨슨병을 가지신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몸은 자고 나면 잘 때 우리 몸이 다시 우리 관절마다 그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는 게 있어요. 관절의 그 움직이는 각도, 앵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몸이 쓰지를 않으면 그 각도가 계속 우리 뇌에서 인식하고 있는 그 각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포유류들이 그 자고 일어나면 스트레칭 하죠. 기지개 피는데 그 기지개 피는 그 원인이 척추 그 관절들을 다시 최대한으로 익스텐션,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났을 때 우리 뇌에서 이제 알고 있어요. 그 맥시멈 그 관절의 그 범위가 얼마라는 거. 그래서 충분하게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매일같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고 일어나면 그 확장 됐든 그 세팅이 됐던 게 다시 리셋이 됩니다. 관절만 그런 게 아니고 근육도 그러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도 그래요. 장기도 한 번씩 이제 소식을 계속 하게 되면은 소장에 움직이는 그 연동 운동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한 번씩 또 과식 이렇게 많이 먹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야채 같은 것들 많이 드셔가지고 진짜 배가 빵빵하게 그렇게 되면 그 소장들이 이제 스트레칭이 돼요. 그렇게 되면 다시 뇌에서 그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 같은 것도 우리 그 목소리 그 연습하는 방법이 아시죠? 그것도 그 우리가 이제 음악 시간에 하는 그 보컬 트레이닝 할 때 그 소리 나오는 거죠. 음성 크게 처음부터 크게 내가 아주 크게까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팅을 다시 하는 거죠. 뇌 속에서. 그래서 저것은 스트레칭을 하시라는 얘기가 우리 관절마다 우리 국민체조가 있으면 그 스트레칭의 기본 아닙니까? 국민체조가. 그래서 그거 하실 때 스트레칭 할 때 모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천천히 최대한으로 그 관절의 각도를 크게 익스텐션 확장시켜야 됩니다. 밖으로. 그렇게 되면 뇌에서 다시 세팅을 해요. 또 자고 나면 다시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체조 운동하시기 전에 꼭 체조를 하는데 스트레칭을 이렇게 하세요. 가슴도 크게 펴고 뭐 이렇게 그 운동 체조하는 방법 알죠? 그래서 제가 저것까지는 뭐 운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스트레칭은 꼭 하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저것은 리셋이 되니까 매일 저거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강의를 다 끝냈습니다. 모든 강의를 끝내고 그 운동에 대해서 다 이제 그 하고 아주 지루하게 강의를 했죠. 1부, 2부, 3부를 제가 일부러 한 것이 그만큼 운동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렇게 강의를 했는데 오랫동안 그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모든 환자분들을 제가 다 고칠 것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게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렇게 30년 되다 보니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전문 분야 가지신 분들을 하고 많이 이야기도 하고 특히 이제 영양학자라든지 아니면 운동 생리학자라든지 아니면 한의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교류를 하면서 정보를 얻고 그래도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것들을 그 환자분들한테 제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지금 이것이 이제 우리의 한계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중추신경을 치료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아직까지도 그 연구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뇌 공부는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들 뇌과학자 하는데 여러분들도 책 같아 6개월 정도 공부를 하시면은 뇌과학자가 되십니다. 얼마 나와 있는 것도 없어요. 뇌에 대해서는. 왜? 연구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연구가 너무 어렵고요. 너무 제약이 많고 또 할 수 있는 뭐 동물 실험 이런 것도 굉장히 제약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데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들이 그렇게 알려진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단만 많이 하는 거예요. 진단만. 신경과 의사들이 돈을 제일 인기가 없는 이유가 진단만 많이 합니다. 진단만. 그 다음에 치료할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또 몇 가지 물질들이 이제 또 우리 퇴행성 뇌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 예를 들면 이제 대마라든지 또 리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강의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 강의도 해서 업로드해서 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